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저희는 아주 오래된 궁궐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노란 가로등빛이 방바닥에 길게 눕고 먼 데서 선풍기가 윙하고 천천히 회전하는 소리가 귀를 스칩니다.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호흡도, 방 안의 공기도 이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조금씩 낮아지고 깊어질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너무 극적이어서 거짓말처럼 들리는 한 여인의 운명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려올 수 있거든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의 위치와 현재 시간, 한국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한양의 겨울이 막 지나가던 어느 새벽, 좁은 골목을 따라 흐르던 찬 공기가 얼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흙벽이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초가집 안에는 옅은 풀떼기 냄새와 오래 끓인 물에서 나는 텁텁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 방 한가운데 옥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있었다. 마른 손등 아래로 미세하게 떨리는 맥박이 느껴질 듯 말 듯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은 생명선처럼 흔들렸다. 옥녀나,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 말이 겨우 흘러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목은 종이처럼 얇게 떨렸다. 옥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머리카락이 뺨에 붙을 정도로 방안은 습했지만 그녀의 속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 오겠나이다. 조금만 버티시면.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손을 살짝 움켜쥐며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 같은 미천한 것들이 어디 그런 약을. 옥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희미한 등잔불을 흔들어대며 어머니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작은 흔들림조차 무섭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곧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그때 집 밖에서 거친 외침이 들려왔다. 궁궐에서 일할 궁녀를 구한다. 나이 어린 처녀면 누구든. 그 말이 공기 속을 지나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옥년의 눈이 천천히 크게 열렸다. 그 한 문장이 마치 운명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소리처럼 울렸다. 어머니, 저 잠시 다녀오겠나이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바닥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대로 기다리면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얼얼하게 때렸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아플 정도로 차가웠지만 옥년의 발걸음은 망설이지 않았다. 궁녀 모집을 외치던 사내가 그녀를 훑어보았다. 나이가 몇이냐? 13살. 이옵니다. 좋다. 내일 새벽 궁궐로 들어오너라. 하지만 들어간 뒤에는 쉽게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 희미하게 공기 속에서 퍼질 때 옥년은 되레 평온했다. 나갈 일이 있을까? 어머니만 살 수 있다면.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서기 전 옥녀는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꼭 돌아오겠나이다. 약을 많이 사들고.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옥녀나,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침이 방 안을 울렸다. 옥녀는 떼어내듯 시선을 돌리고 문 밖으로 나섰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궁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도시의 숨결에 삼켜지는 작은 새 같았다. 경복궁 대문이 눈앞에 다다랐을 때 옥녀는 멈춰서서 숨을 들이켰다. 커다란 기둥이 우뚝 서 있고 고요한 어둠 아래 장식된 궁궐의 곡선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느리게 숨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무엇인가가 미세하게 떨리며 부서졌다. 이곳에서 나의 운명이 시작되는 것일까? 내 자시로 발령된 첫날, 옥녀는 비단 더미를 나르다 손끝을 베었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규율은 차갑고 시선들은 예리했고 공기마저 무심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등을 받쳐주듯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옥녀는 하루 내내 그 말을 품은 채 움직였다. 비단의 촉감이 손바닥을 스치고 궁 안의 돌길이 발바닥을 차갑게 감싸며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결심을 가슴에 품었다. 여기서 살아남겠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궁궐의 복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게 될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평생 그녀의 운명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자시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궁궐의 리듬을 몸으로 외우고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눈을 뜨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돌바닥 위로 발 뒤꿈치가 닿는 느낌을 세면서 숨을 골랐다.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 먼 데서 들리는 파수꾼의 발소리, 그리고 비단 꾸러미를 옮길 때마다 팔에 베어드는 묵직한 무게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조금씩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옥녀는 양손에 비단을 들고 중궁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는 햇빛이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 반쯤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창살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온 빛이 먼지 입자를 금빛으로 떠다니게 하고 있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였다. 앞쪽 모퉁이에서 갑작스러운 소리 하나가 복도를 가르며 튀어나왔다. 악!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 옷자락이 바닥에 쓸리는 마찰음이 동시에 들렸다. 옥녀는 놀란 나머지 비단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앞으로 달려갔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고운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옷자락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품에서는 서늘한 향과 함께 옅은 책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대군마, 괜찮으신지요? 입술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 옥녀는 재빨리 비단을 옆으로 내려두고 두 손으로 그를 부축했다. 손끝에 느껴지는 체온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다. 젊은 사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옥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상과 달랐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어딘가 수줍고도 온화한 빛이었다. 고맙다. 많이 놀랐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옥년은 당황해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내자시에서 일하는 옥년이라 하옵니다. 대군마께서 다치시진 않으셨는지.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옥년이라. 이름이 참 곱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느리게 내려앉았다. 옥년의 귀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천천히 또렷하게 불러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괜찮다. 발을 헛디뎠을 뿐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는 일어서며 옷 매무새를 정리했다. 옥년은 얼른 뒤로 물러나 절을 올렸다. 소인이 무례했나이다. 놀라서. 무례하다니. 오히려 고맙다. 다른 궁녀들이었으면 먼 발치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텐데. 그의 말에는 작은 농담이 섞여 있었다. 옥년은 그제야 눈을 들어 잠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은 눈매, 약간 지친 듯하지만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 그 순간 이 사람이 단지 왕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도 조심하도록 하겠다. 이 복도가 생각보다 미끄럽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발 뒤꿈치가 돌 위를 누를 때마다 작은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옥년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비단을 다시 들어 올렸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그날 이후로 옥년은 이상하게도 복도를 지날 때마다 어깨가 조금 더 펴졌다. 괜히 창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흘깃 보기도 했다. 머리카락이 너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옷고름은 반듯한지, 그러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무슨 생각이야. 나는 겨우 내자시의 궁녀일 뿐인데. 하지만 궁궐이란 좁은 공간에서 사람의 동선은 자주 겹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옥년이 또다시 중궁전 쪽으로 물건을 나르던 날이었다.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일정하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생각에 잠긴 사람의 속도였다. 혹시 내자시의 옥년이 아니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옥년은 화들짝 돌아섰다. 충녕대군, 아니 이제는 세자로 책봉될지도 모른다는 충녕대군이 서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의 온기는 여전했다. 아, 예, 대군마. 소인, 옥년이 맞사옵니다. 나는 네가 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이 궁의 길을 잘도 찾는구나. 그는 장난스럽게 복도를 가리켰다. 옥년은 잠깐 웃음이 새어나왔다. 매일 같은 길을 오가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듯 하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충녕대군은 흥미를 느낀 듯 고개를 기울였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그 말, 재미있구나. 네가 글을 배우면 꽤 글재주가 좋을지도 모르겠다. 소희는 그저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을 닮았을 뿐이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자 옥년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충녕대군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느냐? 그 질문 한 가지에 옥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 떨림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병이 깊으시옵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약값이라도 벌 수 있을까 해서. 그는 한숨을 아주 얕게 내쉬었다. 그런 효심이 있었구나. 네가 왜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지 이제 알겠구나. 충녕대군의 말은 꾸짖음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주는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옥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풀렸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오늘은 많이 춥구나. 예, 대군마. 바람이 매섭사옵니다. 옷을 더 여미시옵소서. 너는 손이 많이 트었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한 겹, 두 겹 쌓이면서 옥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하지만 그 불빛을 손으로 감싸쥔 채 그녀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이곳은 궁궐이었고 신분의 벽은 돌담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내자시의 얇은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대군마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오늘 내가 한 말 무례하진 않았을까? 기억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되살아났다. 옥년이라. 이름이 참 곱구나. 그 한마디는 이상하게도 하루의 피로를 누그러뜨렸다. 바깥에서는 밤 공기가 돌담에 부딪혀 낮은 소리를 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번져왔다. 옥년은 그 모든 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으며 아직 알 수 없는 미래를 막연히 떠올렸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다. 궁궐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미 권력의 향방이 바뀌고 있었고 충녕대군의 이름은 점점 더 무거운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다. 옥년과의 짧은 대화들, 눈빛, 미소 하나까지도 언젠가 큰 파문이 될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옥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날 복도에서 넘어졌던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 눈빛이 처음으로 깊은 슬픔을 머금게 될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옥년이 아직 모르는 첫 번째 진짜 상실의 순간이 새벽 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내자시의 마당에는 이른 햇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비단 더미를 정리하던 옥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다. 손끝이 자꾸 떨렸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가슴 안쪽에서 막히는 듯 답답했다. 마치 나쁜 소식이 이미 공기 속에 떠다니다가 곧 자신의 몸에 내려앉을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불길한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다. 옥년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같은 처소 궁녀 하나가 얼굴을 찡그린 채 옥년의 팔을 꽉 잡았다. 큰일이야.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대. 그 말이 공기 중에서 흔들리며 옥년의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당의 소음도, 옆 사람의 숨소리도, 새벽 바람도 모두 멈춘 듯했다. 옥년의 시선이 비단 더미 위에 멈춘 채 떨어지지 않았다. 거짓말이옵니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궁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집에서 아침에 사자가 도착했다더라. 어젯밤에 마지막이셨다고. 그 한 문장이 옥년의 다리를 무너뜨렸다.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차가운 돌바닥이 가까워졌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순식간에 몸을 감싸며 눈물이 뺨을 타고 번졌다. 어머니.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한 채 떠나보낸 마지막이었다. 그녀가 궁궐로 들어올 때 어머니의 손등에 남았던 그 미세한 떨림, 그것이 결국 마지막 인사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혼자 눈을 감았을 방, 그 방의 눅눅한 냄새, 흔들리는 등잔의 빛, 그곳에 옥년은 없었다. 그 생각이 옥년의 심장을 그대로 찢어놓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물은 더 뜨겁고 목은 더 조여왔다. 하지만
궁궐은 개인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품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울음에 오래 귀 기울여줄 수 없었다. 그때였다. 무겁게 잠긴 방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이 다가왔다. 옥년아. 그 목소리, 그 부드럽고 낮은 울림을 한 번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충녕대군 아니, 이제 곧 조선의 미래가 될 운명을 가진 사람. 옥년은 울음에 잠긴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저 온몸이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옥년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놀랄 만큼 따뜻했다. 그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뭉쳐있던 슬픔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어머니를 잃었다고 들었다. 충녕대군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옥년은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구었다. 소인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나이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기다리셨을 텐데. 충녕대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옥년의 얼굴을 조용히 둘러보다가 어느 순간 살짝 흔들렸다. 내 어머니는 내 마음만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 마음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는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옥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이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던 마음을 잠시 붙잡아 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충녕대군은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그 슬픔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옥년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누군가 자신의 슬픔을, 그 무게를 알아준다는 사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위로였다. 그날 밤 옥년은 숙소의 조용한 모서리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천천히 떠올렸다. 마음만은 잃지 말거라. 그 말은 불빛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옥년은 아주 작은 그러나 굳은 결심을 세웠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다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가 못 보신 세상을 내가 대신 살아보아야 한다. 슬픔이 천천히 가라앉는 대신 그 자리에 이상한 불씨 하나가 잔잔히 살아났다. 약해지는 법을 잊으려는, 아니 잊어야만 하는 마음.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충녕대군이 그녀에게 손을 올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던 그 순간이 훗날 조선 왕궁 전체의 운명을 흔드는 첫 번째 실금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그 실금은 더 크게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지나가고 며칠 뒤 옥년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내자시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궁궐이라는 자리가 그녀에게 그 슬픔을 잠시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감정들은 매일 밤 작은 초가 어둠 속에서 타들어가듯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아침 내자시의 상궁이 옥년을 불렀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어딘가 억누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옥년아, 너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 예? 소신을요? 원경왕후 마마께서 지금 당장 중궁전으로 오라 하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옥년의 가슴이 딱딱하게 굳었다. 중궁전 궁궐의 심장부, 왕비가 거처하고 궁중 질서를 관장하는 가장 높은 자리. 내자시의 낮은 궁녀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저 소인이 중궁전으로 실수라도 했나이까? 옥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소문이 또다시 나쁜 방향으로 번진 것일까? 상궁은 조금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은 아닌 듯하다. 왕후마마께서 직접 내 이름을 부르셨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빨리 가거라. 중궁전 입구는 차갑고 묵직했다. 정교하게 깎인 기둥 위로 햇빛이 서늘하게 내려와 땅바닥에 금빛 윤이 나는 결을 드리웠다. 옥년이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내자시보다 정돈된 냄새, 천천히 흐르는 향, 발끝까지 정제된 듯한 고요. 모든 것이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듯 보였다. 옥년이라 하느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옥년은 고개를 들었다. 원경왕후, 소헌왕후. 그 눈빛은 높고 엄숙했으나 차갑지는 않았다. 엄마 같은 온기는 아니었지만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이의 깊은 배려가 느껴졌다. 예, 중전마마. 소신 옥년이 옵니다. 들었다. 내자시에서 성실하다 하더구나. 그 말에 옥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 같은
미천한 궁녀의 이름을 중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허락받지 않은 꿈처럼 느껴졌다. 소헌 왕후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네가 나를 모시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중궁전에서 지밀 일을 돕도록 하거라. 그 한 문장은 옥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었다. 중궁전 지밀 라인은 왕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궁중의 숨결을 직접 듣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동시에 책임과 위험을 모두 품어야 하는 자리였다. 옥년은 당황해서 머리를 깊이 숙였다. 중전마마, 소신이 어찌 감히가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너라. 목소리는 명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옥년은 자신이 단단한 손에 이끌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중궁전에서의 첫날은 숨이 막힐 만큼 긴장되었다. 곳곳에 걸린 비단 병풍은 은은하게 흔들렸고 바닥은 기름칠을 하지 않아도 부드러워 보였다. 공기는 얇았고 말소리는 더욱 얇았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사는 곳이었다. 이제부터 네가 중전마마의 의복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작은 실수도 없어야 한다. 상궁의 시선은 항상 날카로웠다. 그럼에도 옥년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고르게 되는 점을 발견했다. 소원 왕후는 자주 옥년을 지켜보았다. 문득 옥년이 어머니의 옛 모습을 닮은 것이 있었을까? 아니면 슬픔을 억누르는 법을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중궁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분을 마주할 기회가 생겼다. 충녕대군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점점 무거운 발걸음으로 왕비의 곁을 찾고 있었다. 그는 곧 왕이 될 사람이었고 이미 조정은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옥년에게 말을 걸 때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복도의 온기를 가지고 있었다. 옥년아, 세자가 된 충녕대군이 조용히 말했다. 중궁전 생활은 어떠냐? 부족한 소신이 마마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일 따름이옵니다. 네가 부족하다면 이 궁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옥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 모습은 다른 궁녀들에게 쉽게 발견되었고 곧 질투의 시선들이 번져갔다. 한 궁녀는 속삭였다. 천한 아이가 눈이 너무 높아진 것 아니야? 저 표정 좀 봐. 세자가 말했다고 벌써 하늘을 떠다니네. 그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칼끝이 있었다. 옥년은 그 시선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른 척했다. 줄곧 살아온 길이 외로움과 낮은 자리에 있었기에 이런 눈초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궁궐의 시선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선들은 어둠 속에서 자라는 뿌리처럼 사람 사이에 서서히 퍼져 올라오고 있었다. 그 뿌리가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토참할 것이라는 사실을. 옥년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다음 숨을 내쉬었다. 초여름의 열기가 궁궐 위로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퍼져 있었다. 마치 궁 안의 모든 기와와 나무결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 옥년은 중궁전의 문턱을 쓸며 그 공기를 몸으로 느꼈다. 바람이 멈출 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곤 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날 오전 급히 뛰어오는 궁인의 발걸음 소리가 땅을 울렸다. 중궁전으로 전하께서 급히 가셔야 한다 합니다. 태종대왕 마마의 병환이 위중하옵니다. 그 말이 터지는 순간 궁 전체가 숨을 삼켰다. 공기에서 먼지가 사라진 듯했고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갔다. 소헌 왕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연지 한 번 고치지 않은 채 급히 걸음을 옮겼다. 옥년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그 순간 느껴지는 압도적인 무게는 감히 눈으로 보기조차 어려웠다. 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온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창덕궁 쪽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십 명의 대신과 내관들로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마다 낮게 깔린 불안의 웅성거림, 문지방에 엎드려 울음을 사기는 궁녀들, 급히 뛰어다니는 내의원 의관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충녕대군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군마. 옥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러나 그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시몬 대감의 사위이자
나라의 큰 기둥으로서 그는 지금 아버지의 침전 앞에서 한 사람의 아들로 남아 있었다. 태종의 침전 앞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놓여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기침과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드는 유일한 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넘어오는 어두운 그림자들은 마치 아직 떠나지 못한 왕권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궁궐 전체를 찢어버릴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소헌 왕후의 아버지 시몬 대감이 영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럴 리가. 소헌 왕후는 마치 숨이 푸른 듯 서 있었다. 그 소식은 바람처럼 퍼졌고 곧 폭풍처럼 돌아왔다. 중궁전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억눌린 울음이 들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 울음의 주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큰 일, 함부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옥녀는 중궁전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곁에 서 있었다. 소헌 왕후는 온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차도 밥도 손대지 못했다. 옥녀는 문 너머에서 그 숨죽인 울음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처럼 차갑고 고요하며 깊게 가라앉는 울음. 저녁녘 옥녀는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왕후의 방으로 들어갔다. 중전마, 식사라도 조금 드셔야 몸이 상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소헌 왕후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옥녀나, 어찌 이런 일이. 내 아버지가 영모라니.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갈라진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옥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던 날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 반짝이는 순간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옥녀는 조심스럽게 왕후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중전마, 분명 오해가 있을 것이옵니다. 대감마마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옵니다. 소헌 왕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더 처참한 소식은 며칠 뒤 도착했다. 시몬 대감은 결국 사사되었다. 그 순간 충격의 파도는 궁궐 전체를 덮어버렸다. 궁궐의 공기가 흔들릴 정도였다. 소헌 왕후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울음보다 더 큰 절규였다. 옥녀는 왕후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렸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만 번, 그 여린 떨림조차 옥녀에게는 깨지는 얼음 소리처럼 아팠다. 그리고 그날 밤 옥녀는 결정했다. 이대로 왕후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밤을 틈타 조용히 궁을 빠져나갔다. 달빛이 복도를 옅게 비추고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뒤를 따라왔다. 시몬 대감의 묘소는 먼 곳에 있었다. 옥년의 발은 떨렸고 손은 차가웠다. 그러나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가 그녀를 계속 앞으로 밀었다. 묘 앞에 도착했을 때 새벽을 알리는 바람이 살며시 일고 있었다. 옥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묵묵히 절을 올렸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거의 바람 속에 녹아들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마마, 중전마마께서 너무나 슬퍼하고 계시옵니다. 죄 없는 분임을 부디 저승에서라도 증명해 주시옵소서. 중전마마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은 바람 속에서 흩어졌지만 옥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국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 순간 옥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궁궐 규율을 어기고 무단으로 나갔다가 들키는 것은 곧 큰 벌이었다. 흐트러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옥년아, 무슨 일이냐?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돌아보니 충녕대군 세자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놀람과 걱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세자저하, 소신이 말해보거라. 숨기지 말고. 옥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밤에 몰래 나온 사정, 왕후를 위해 기도하러 갔다는 사실까지. 말을 듣는 동안 충녕대군의 표정은 오래된 산처럼 가라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옥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 말은 꾸중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찬사의 떨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혹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말이 작게 끊어졌다. 옥녀는 그 침묵이 더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곧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빛이 이제 궁궐 전체를 흔드는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몬 대감의 죽음 이후
궁궐의 공기는 더 서늘해졌다. 여름이 막 시작된 시기였지만 중궁전 복도에는 이상할 만큼 찬 기운이 떠다녔다. 사람들은 억눌린 목소리로만 대화를 나누었고 무언가 큰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폈다. 그 속에서 옥녀는 더 조용해졌고 더 신중해졌으며 무엇보다 더 눈에 띄게 되었다. 그녀의 조용함조차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그 밤이었다. 국문 앞 달빛 아래에서 충녕대군이 옥년을 몰래 들여보내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말았던 것. 그건 비밀처럼 묻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궁궐이라는 좁은 세계에서 누군가의 단 한 번의 시선은 곧 독처럼 빠르게 퍼지는 소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옥년이 중궁전으로 들어서자 묘하게 달라진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이전까지는 겨우 경계하거나 가끔 부러워하거나 혹은 무시하던 눈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차갑고 더 뾰족했다. 마치 그녀의 옷고름 사이에서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라도 찾으려는 듯. 봤다더라. 누가 뭐를. 어젯밤 저 아이가 세자저하와 함께 있었다더라. 천한 아이 주제에 감히. 옆을 스쳐 지나가는 궁녀 둘의 속삭임이 옥년의 귓가에 대놓고 떨어졌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또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듯. 옥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그 순간 충녕대군의 걱정, 어린 눈빛을 떠올려버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온기까지. 하지만 그러한 흔들림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 궁이었다. 그날 늦은 오후, 지밀 일을 마친 옥년이 퇴청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옥년, 이리 오너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하나가 뒤에서 불렀다. 뒤돌아보니 한상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서너 명의 궁녀가 서 있었다. 표정에는 대놓고 적에 D가 묻어 있었다. 소신을 부르셨나이까. 옥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상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생선을 고르는 상인의 눈빛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너 요즘 세자저하와 가까워졌다더라? 그 말은 질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 아닙니다. 소신은. 입 닥쳐라. 상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느냐. 감히 천한 피로 태어난 것이 간복한 줄도 모르고 세자저하의 눈에 들었다고 우쭐하는 게지? 소신.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옆에 있던 궁녀가 킥 웃음을 흘렸다. 밤에 몰래 나갔다 왔다지? 그래,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 들켰느냐? 그 말은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궁궐에서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는 규범도 예의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욕심뿐. 옥년은 그저 숨을 들이마셨다. 스스로를 지켜줄 말이 없었다. 진실을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상궁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옥년에게 덮쳐오듯 드리워졌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다. 전하 곁에 한 번이라도 서보려고 얼마나 애쓰는 줄 아느냐. 그 말은 질투와 분노로 젖어 있었다. 그런데 너 같은 천한 것이 운 좋아서 눈에 띄었다고 여기를 어딘 줄 알고 감히. 그러다 상궁은 갑자기 웃음을 흘렸다. 뭐, 곧 알게 되겠지. 네가 어디까지가 분수인지. 그 말은 섬뜩한 예고처럼 들렸다. 옥년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옵니다. 소신이 부족하여.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세상은 자비롭게 넘어가 주지 않았다. 궁궐의 사람들은 약자가 고개를 숙이면 그 위에 발을 더 깊이 올려놓는 법이었다. 며칠 후 옥년이 해온 소소한 일들에 의문의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중전을 위한 반찬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고 조용히 정리해둔 의복에 벌레가 들어있었으며 한 번은 그녀가 접어둔 비단에서 칼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옥년, 이게 무슨 일이냐. 상궁이 호통을 치면 다른 궁녀들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속삭였다. 거봐, 저 아이가 뭘 꾸미고 있다니까. 세자저하께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칠수록 티가 나지. 옥년은 억울하고 울고 싶었지만 자신의 입을 다물었다. 혹여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중궁전의 피해라도 갈까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헌 왕후는 그녀의 실수를 한 번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었다.
옥년아,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 아닙니다, 중전마. 소신이 부족한 탓이옵니다. 부족하다면 어찌 네 손등엔 상처가 하나도 없느냐? 왕후의 시선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옥년은 답하지 못했다.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만 생각했다. 충전마마조차 위험해지시면 안 된다. 왕후는 긴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너는 참 강한 아이구나. 하지만 세상이 네 강함을 항상 칭찬해주지는 않는다. 그 말은 위로이면서도 예고였다. 조금만 더 버티면 더 큰 폭풍이 올 것이라는. 그리고 그 폭풍의 전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영빈 강씨가 직접 중궁전을 찾았다. 그는 원래부터 임금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고 본래 정적도 많았다. 그런 그가 이날만큼은 유난히 부드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웃음은 자연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더 무서웠다. 충전마, 소첩이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소원왕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아라. 강씨는 시선을 옥년 쪽으로 슬쩍 흘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세자조하께서 한 궁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신다 하옵니다. 소원왕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씨는 말을 이었다. 세자조하의 명예와 궁중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분수에 맞지 않는 아이는 중궁전에서 멀리 두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옥년을 향했다.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정적처럼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옥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소헌 왕후는 옥년을 조용히 불러 앉혀 말했다. 옥년아, 너와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조용하지만 너무나 무거웠다. 왕후의 말뜻을 안 순간 옥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지켜온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 세자와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뜻. 그러나 그 결정은 이미 늦어버리고 있었다. 궁궐의 다른 한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결심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왕, 세종이었다. 세종이 즉위한 지 1년이 흐르면서 궁궐의 공기는 점차 팽팽해졌다.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잔잔하고 질서 있는 궁이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아주 느리고도 끈질긴 긴장감이 자라고 있었다. 그 긴장은 중궁전 한가운데 조용히 시중을 드는 옥년의 주변을 중심으로 소리 없이 번져나갔다. 세종은 즉위 후 중궁전을 찾는 횟수가 이전보다 늘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소헌 왕후를 뵙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통할 말은 아니었다. 궁중 사람들의 눈은 예민했고 귀는 더 예민했다. 왕의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누구를 향해 멈추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치였고 풍문이었고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칼날이 되었다. 그 칼날은 지금 조용했던 한 여인의 삶을 겨누고 있었다. 옥년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세종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바람처럼 따뜻하고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옥년의 가슴은 잠시 따뜻해졌다가 즉시 차갑게 식어버리곤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느끼는 그 온기가 바로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하의 말씀 감사하옵니다. 옥년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지켰다. 고개를 너무 깊게 숙이지도 눈을 오래 맞추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절제된 태도조차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교묘한 척으로 비쳤다. 보았느냐? 또 불렀다더라. 천한 것이 어쩌구저쩌구 하며 말까지 섞었대. 제 분수를 모르니 저렇게 되는 거지. 속삭임은 벽을 타고 흐르듯 번졌다. 그리고 그런 시선들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영빈 강씨였다. 영빈 강씨는 오래전부터 세종의 후궁이었다. 그는 세종의 아이까지 낳은 적 있는 후궁 중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그는 이미 궁중 내에서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 세력이 곧 자존심이었다. 그 자존심 위를 지금 옥년이라는 이름의 궁녀가 밟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세종이 중궁전을 떠나자마자 영빈 강씨는 옥년을 조용히 불러냈다. 옥년이라 하였느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는 단단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예, 영빈 마마. 전하께서 너를 자주 찾으신다더라. 영빈 강씨는 말끝을 길게 느리며 옥년을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냉랭했고 차가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분수는 알고 있겠지.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궁궐이라는 밀실세계의 잔인한 법칙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옥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소신은 중전마마만을 모실 뿐이옵니다. 영빈 강씨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라.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옥년의 등허리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남아 오래도록 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세종이 옥년을 개인적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여러 궁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 지밀 가까운 복도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궁궐은 순식간에 소란으로 뒤덮였다. 전하께서 저 아이를 불러내렸다고? 둘만 대화를 어디서? 중궁전 복도라더라. 천한 것이 감히. 소문은 불씨처럼 번졌다. 한순간에 더 크고 더 잔인한 불길이 되어 옥년을 집어삼켰다. 옥년은 그날 저녁 식량을 정리하다가 손이 떨려 비지를 떨어뜨렸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어 있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전하의 뜻이 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녀가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궁중의 질투와 의심은 그녀를 하나씩 조여오고 있었다. 이틀 뒤 지밀복도에서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옥년이 들고 가던 중전의 음식을 일부러 가로막아 쟁반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옥년, 네가 일부러 그런 것이냐? 꾸짖음은 번개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누구도 옆에서 그녀의 발을 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궁녀들의 얼굴에는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묘한 미소만 번졌다.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옥년은 반복해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철저히 외로웠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고독한 버팀목이었다. 그날 밤 소원왕후는 옥년을 따뜻하게 불러안쳤다. 옥년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옥년은 잠시 말끝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 아니옵니다. 소신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였을 뿐이옵니다. 소헌왕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무력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옥년아, 궁이라는 곳은 네 착한 마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너를 노리는 사람들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네가 너라는 이유만으로 흔들고 싶어한다. 옥년의 손끝이 작게 떨렸다. 왕후의 눈빛은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너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은 옥년의 가슴을 잠시 멈춰 세웠다. 왕후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옥년은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세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한 어떤 곳에서 어떤 결정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옥년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결정이 조선을 뒤흔들 만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장의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된다는 것을. 궁궐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갔다. 누군가는 이를 기회로 삼으려 했고 누군가는 파멸을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그 모두를 지켜보며 세종은 단 하나의 결심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었다. 옥년은 과인의 사람이다. 그 말은 아직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궁궐의 공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조용히 서로를 끌어내리고 밀어올리며 물밑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이 옥년이 있었다. 옥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숨을 고르고 하루하루 성실히 일을 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궁궐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을 얻은 자는 높이 오르지만 그 힘 가까이 선 자는 끝없는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옥년은 표적이었다. 궁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위험한 방식으로. 어느 날 아침 옥년이 중궁전으로 들어서자 복도 한쪽에 모여있던 궁녀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그들은 옥년을 힐끗 바라보고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입은 닫혔지만 눈은 더 크게 떠 있었다는 점이었다. 또 무슨 소문이 돈 걸까?
불길한 예감이 옥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점심 무렵 정확히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한상궁이 옥년을 불러 세웠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독이 묻어 있었다. 옥년, 너 요즘 참 건방지구나. 소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그걸 네 입으로 모르겠다는 거냐? 그 순간 옆에 있던 궁녀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전하께서 너를 사사로이 부르셨다면서? 그것도 대낮에 남들 다 보는데. 천한 신분이면 천한 티가 나야지. 무슨 영빈 마마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옥년의 얼굴은 찬물처럼 하얗게 식었다. 세종이 자신을 불렀던 그날, 그 한순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던 것이다. 그 그녀들의 비웃음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저 아이, 이제 곧 후궁된다고 믿는 모양이지. 천한 것도 주제 파악을 못하면 저 모양이지. 중전마마를 모시는 아이가 감히 왕의 총애를 탐내다니. 그 말은 옥년을 향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풀이의 칼날이었다. 그 모든 말들을 억지로 삼키며 옥년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순간 한상궁이 갑자기 발을 뻗어 옥년의 발목을 쳤다. 찰칵 쟁반이 기울면서 수저와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소리는 마치 궁궐 전체에 울리는 경종 같았다. 이게 뭐냐? 감히 중전께 드릴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 상궁의 목소리는 장대를 내리꽂는 듯 날카로웠다. 죄송하옵니다. 소신이 부주의하여. 부주의? 아니지. 내 욕심이 지나친 탓이지. 주변 궁녀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두 가지였다. 동정도 아님, 연민도 아님. 오직 두 가지. 아, 잡혀먹히는구나. 그리고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궁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다. 그날 저녁, 옥년은 조용히 지밀에서 나와 물을 기르러 갔다. 저녁바람은 불어오는 대로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등은 떨렸고 물동이를 붙잡은 소나귀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용했지만 익숙한 발걸음. 사람을 긴장시키지 않는 낮고 깊은 호흡. 옥년아. 세종이었다. 옥년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신이 감히 고개를 들거라. 세종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조금 풀린 듯 했지만 옥년의 심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뛰었다. 요즘 너에게 좋지 않은 말들이 많다고 들었다. 세종은 눈을 좁게 뜨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화가 서려 있었다. 저아옵니다, 전하. 소신 때문이옵니다. 소신이 주제를 모르고. 그만. 세종은 잠시 고개를 저었다. 주제라니,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거라. 그 말은 순간 옥년의 온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강했고 그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너무 위험한 말이었다. 전하, 그런 말씀을 감히 받지 못하겠사옵니다. 왜 받지 못하느냐? 너는 책임감이 있고 온화하고 사람의 아픔을 아는 아이이다. 세종의 말은 결연했다. 너를 후궁으로 삼으려는 내 뜻은 변함없다. 그 순간 옥년의 숨은 멈춰버렸다. 그 말은 이미 많은 것을 넘어서는 선언이었다. 그 선언은 곧 궁궐 내 모든 세력을 뒤흔들 것이고 조정의 신하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들 것이며 옥년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세종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결론에 다다른 사람이었다. 옥년아, 내가 너 때문에 흔들릴 것 같으냐? 그 말은 조용히 밤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았다. 과인은 너를 지킬 것이다. 옥년은 눈물을 삼켰다. 그 눈물은 두려움과 감사,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게가 뒤섞인 것이었다. 전하, 소신 때문에 궁이 어지러워지고 있사옵니다. 소신은 감히 전하의 뜻을 짐이 될 뿐이옵니다. 그러자 세종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짐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너를 향한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다. 그 말은 이미 선언이었다.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그는 옥년을 택하겠다는 뜻. 그리고 그 선언은 폭풍의 시작이자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다. 밤하늘은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가장 중심에 작은 물동이를 안고 조용히 떨리는 옥년이 서 있었다.
초겨울의 찬 기운이 궁궐 복도 사이로 스며들며 매서운 바람이 옥년의 뺨을 스쳤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말투는 예민해졌으며 궁궐 전체엔 곧 무언가가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무거웠다.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리고 바로 그날 궁궐은 뒤집혔다. 전하께서 옥년을 후궁 후보로 직접 지명하셨다. 아침 햇살이 아직 뜨기 전 궁궐 깊은 곳에서 올라온 이 소식은 마치 폭죽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복도에서, 연못가에서, 부엌에서, 지밀에서 사람들은 놀란 입을 막으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정말이라고? 말이 되느냐? 노비 출신을 전하께서 직접 이름을 올리셨다더라.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그 충격은 마치 한 번의 천둥이 아니라 여러 번의 번개가 동시에 쏟아지는 듯한 파장이었다. 그날 궁궐은 속삭임도 아닌 공포에 가까운 말들로 가득 찼다. 이건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다. 왕의 공식 결정이었다. 그 말은 조선의 기강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고 궁궐 사람들의 계급 구조에 불을 붙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빈 강씨에게 치명적이었다. 영빈 강씨의 처소는 무겁고도 차가운 침묵으로 부서질 듯했고 그녀는 불꽃칠한 손톱을 떨며 책상을 내려쳤다. 하필 그 아이란 말이냐. 주변 상궁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일품 빈 후보라니 세종께서 직접 지명하셨다 합니다. 도승지들도 반대하였으나 전하께서 들으시지 않았다 하옵니다. 영빈 강씨는 이를 악물었다. 전하가 나를 버린 것이로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한순간 처소 안공기가 뜨겁게 눌어붙었다. 그 아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궁궐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지켜볼 수는 없어. 그 말은 명령이자 절규이자 패배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릴 이유는 없었다. 궁궐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곳이었으니까. 한편 옥녀는 그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다. 지밀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비지를 하고 있을 때 한 궁녀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옥녀나, 전하께서 너를 후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다더라. 옥년의 손끝에서 빗자루가 떨어졌다.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냐? 궁궐 전체가 떠들썩하다. 전하께서 친히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명을 내리셨다더라. 옥년의 가슴은 격하게 뛰었다. 그러나 기쁨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더 큰 책임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하필 소신 같은 사람이. 그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그날 오후에 열린 작은 회의에서 대신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전하, 신빈 책봉은 부당합니다. 천한 것이옵니다. 전하의 채통에 누가 됩니다. 폐하께서 어찌 그런 아이에게 마음을 쓰십니까? 그러나 세종은 단단했다. 과인의 뜻을 감히 누가 논하느냐.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낮음이 더 큰 힘이었다. 그 아이의 출신이 천에서? 그렇다면 과인도 천한 자의 후손이 아닌가. 이 나라는 본래 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나뉘는 것이다. 대신들은 숨을 삼켰다. 김 씨는 궁녀 시절부터 성품이 곱고 13세에 입궁하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과인은 그녀의 마음과 덕을 보았다. 그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를 후궁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과인의 뜻이다. 그날 회의는 세종의 의지에 의해 조용히 끝났다. 그러나 궁궐 전체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옥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촛불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하께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손끝은 떨렸고 그 떨림은 그녀의 내면 깊이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헌왕후였다. 그녀는 옥년 앞에 앉아 잔잔한 눈빛으로 옥년의 손을 잡았다. 옥년아, 너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옥년의 눈이 흔들렸다. 전하께서는 너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중전마, 너는 겸손함으로 너를 낮추려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 겸손함을 올리려 하시는 것이다. 소헌왕후의 손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옥년의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씩 잡아주었다. 너는 이제 네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무서울 만큼 정확한,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그리고 옥년아,
왕후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전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지만 너도 전하를 지켜드려야 한다. 그 말은 옥년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전하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창밖의 바람은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풍파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궁궐의 벽 너머 조정 깊은 곳에서 대규모 상소가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소는 옥년과 세종 둘을 향한 조선 전체의 반발이었다. 옥년의 운명은 이제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시련과 맞닿기 시작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궁궐 위로 서리가 얇게 내려앉았다. 바람은 더 느리게 움직였고 나뭇가지 하나가 흔들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밤이었다. 그 속에서 옥년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이 직접 옥년을 후궁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날, 대신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얹혀 있었고 궁녀들의 속삭임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벽을 타고 돌아다니는 차가운 바람처럼 노골적인 웅성거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이 멀어지고 밤이 깊어지자 남은 것은 단 하나, 옥년 자신의 고요한 호흡뿐이었다. 그녀는 창호문을 스르륵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와 뺨을 가만히 스쳤고 달빛이 마루 위에 은빛 잔물결처럼 퍼져 있었다. 어머니, 옥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 전체의 시선이 자신 한 사람에게 향해 있고 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날 위에 서 있으니,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포개어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은 약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확신이 조금씩 태어나고 있었다. 세종이 보여준 단단한 마음, 소헌 왕후가 건네준 따뜻한 손길, 그 둘이 그녀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다. 저도 이제 제 운명을 피하지 않겠나이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마치 먼 곳에서 돌아오는 바람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고 따뜻했다. 창밖의 하늘은 깊고 어두웠으나 그 어둠 한가운데 오래된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작았지만 어둠을 밀어낼 만큼 충분히 선명했다. 옥년은 그 별을 오래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전하, 이제 소신도 전하의 곁에서 작게나마 빛이 되겠나이다. 밤은 길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모든 소란은 멀리서 천천히 가라앉는 듯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움직이는 달빛, 숨쉬는 바람 사이에서 옥년의 새로운 길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고 있었다. 안심하세요. 이 밤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다음 이야기가 올 때까지 조용히 머물러 있을 겁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고요함 속에서 편안히 쉬세요.